제가 이제 제주도에 한 달에 며칠 내려가 있는데요. 한 번 갔을 때 한 5끼, 6끼를 먹는 친구가 유일하게 한 명 있어요. 나중에 인스타그램 하시면 제주스런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무드등 만드는 공방을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한 3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 희한하게 제가 이게 조금만 부스럭거려도 확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약간 고라니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저 눈 고라니 닮았다고 그랬는데 약간 고라니들이 그러잖아요. 노르나 뭔가 조그마한 소리가 나도 확 이러고 얼른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좀 불편하면 사람을 얼른 딱 떠나고 그러는 스타일인데, 이 친구하고는 계속 아침부터 밥을 먹게 돼요. 아침부터 밥을 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도 이 친구하고 또 밥을 먹는 거예요. 이 친구 조그마한 캠핑카에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좀, 이 친구는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100kg예요. 키는 저보다 조금 작은데 이제 100kg고, 이제 나중에 거기 인스타그램에 사진 보시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둘이 먹어요. 그러면 저희 식당을 잘 안 가고 시골이어서 식당이 다 일찍 닫아 버리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맛있는 걸 되게 잘 알아요. 맛있는 걸 잘 알다 보니까 맛있는 거를 되게 먹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또 상대적으로 조금 체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잡채하고 제육볶음을 김치 두루치기를 사온 거하고 이제 잡채를 갖고 왔는데, 잡채를 이만큼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잡채를 먹는데 맛은 뭐 쏘쏘. 근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형, 이거 제가 한 접시 덜어서 조금 요만큼 먹었어요. 그랬더니 형 왜 이만큼만 먹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 두루치기 있잖아. 그랬더니 형, 잡채는 이만큼 다 먹을 수 있어요. 두루치기도 먹고. 그 잡채를 진짜 제 주먹 한 3개만한 거를 혼자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친구가 많이 안 먹거든요. 보면 꼭 여러분 여자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죠. 체격이 있는데 많이 안 먹는 그런 사람들 있죠. 오늘 온 것 같아요. 누구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상처될 수 있으니까. 또 음식도 뭐 가려. 잘 안 먹어. 근데 체격은 되게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날따라 유난히 잡채를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 전 이런 거 2번 먹을 수 있어요. 잡채는 밥이랑 따로 또 먹을 수 있어요. 엄청 맛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잡채를 먹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하준이라는 친구인데, 하준아, 너 어려서 잡채 어떤 때 먹었어? 그랬더니 저는 어려서 제가 잡채를 먹은 기억이 뭐냐면 제사 때 먹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집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일반 가정이 평상시에 막 잡채 해주고 이러는 집은 그걸 흔치 않았거든요. 이제 저는 올해 40이 됐으니까 시운 됐습니다. 참 못해 처먹었네, 성격들 정말. 시운 됐는데요. 됐죠 이제. 시운이 됐는데, 그러니까 한 40년 전 정도에는 보통의 집에서 일상의 날에 잡채를 그렇게 막 먹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이제 저한테 잡채는 어떤 기억이냐면 제사 때 먹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전라도 사람이어서 되게 요리를 잘하고 잡채도 맛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잡채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전 잡채를 실제로 딱 보잖아요. 잡채에서 냄새가 나요. 실제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날까요? 맞아요. 제사 지낸 집이네요. 잡채에서 향 냄새가 나요. 실제 향 냄새가. 그리고 사과 같은 거에서도 향 냄새가 나요. 왜냐면 저 어렸을 적에는 그 일반 집은 역시 평상시에 사과를 먹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네 집 가면, 부잣집 가면은 델몬트 병이 있었어요. 이렇게 손 이렇게 잡는 거. 약간 알갱이처럼 박혀 있고, 사각. 동그란 따면은 소리가 뻥 나는 거. 알아요? 네. 나이 잡순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네요.
MZ는 몰라요, 델몬트 이거. 나이 잡사야 하는 거야 이거. 네. 네. 그리고 부잣집은 거기에 오렌지 주스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집은 1년 내내 보리차가 들어가 있어. 오렌지 주스 먹은 거는 한 3년 전이고, 거기에 보리차를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거기에 약간 때가 껴 있어. 보리차 색깔이. 그런데도 안 버리고 계속 써요. 그런데 친구네 집에 가면은 이제 델몬트 저기 잘 사는 애 집엔 그게 있었고, 우리 집은 델몬트 이런 거 아예 없었어요. 그냥 우리 집에서 과일을 먹는 건 오직 제사 때. 그리고 제사 지낼 때면은 사과 위를 칼로 이렇게 귀신 먹으라고 깎아요. 그러니까 이제 향이 계속 저녁 9시 정도부터 피워놓으니까 모든 제수 음식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생선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 저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생선도 안 먹어요. 그렇게 말린 생선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향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향냄새만 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1년에 7번 제사를 지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이름 없는 제사. 그리고 설, 추석 총 9번. 그러니까 종갓집 장손이니까 엄마가, 제가 보기에 그때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제사를 지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가는 그 순간부터 엄마의 이제 컴플레인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제사 지내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사 지내는 당일날 아버지가 제사를 안 도와줘요. 어디 술 먹고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엄마는 저 이연병할 놈이, 저 이연병, 저 김씨, 저 종자 새들이 아주 그냥 그러면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린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약간 미어캣처럼 이렇게 있다가 엄마가 일단 제사 지내러 시장 가면서 힘든 거, 그리고 작은 아버지, 뭐 작은 엄마, 뭐 고모들이 왔는데 돈을 많이 안 냈다는 얘기. 저희 집만 그러진 않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가 있고 노동일을 하는데, 또 작은 아버지네 쪽은 다 잘 살아. 그러면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원망, 원성. 그리고 또 제사 지내는 동안 남자들은 또 뭐 하고 있어요? 술을 먹고 있어요. 그럼 또 거기 뭐 술 치우고 막 저 어렸을 적엔 대병이 있었거든요. 대병. 그러니까 오직 막 거기에서 맨날 막 불평하고 돈 없다, 뭐 돈 안 낸다. 또 모임 또 싸우고 뭐 또 술 먹고 엄마는 정리하고, 이 모든 게 향냄새랑 같이 저한테 있어요. 1년에 10번 가까이 했으니까. 그렇게 30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한 30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오직 저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는 공병. 술을 엄청 먹었으니까 공병이 엄청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저 또 어렸을 때는 엿장수들이 좀 마지막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가위 큰 걸로 딱따가닥 하고 판으로 된 엿 이렇게 탁 떼주거든요. 그럼 이제 공병 갖다 주고, 또 이제 냄비도 몰래 이렇게 두세 개 이렇게 했다가 주고, 그럼 엄마한테 욕 처먹고, 그래도 또 엿 먹으면 힐링되고 아니면 가게에 가서 병 엄청 많이 주고 돈 받아오고, 500원짜리 거북선 그려진 종이돈이야. 그래서 저는 음식에 향이 붙었어요. 잡채. 그래서 잡채를 잘 안 먹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잡채를 2그릇 이만한 걸 먹는 걸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물어본 거예요. 하준아, 넌 잡채 언제 먹었어? 자기네는 추도 예배 때 먹었대요. 똑같아요. 둘 다 사람이 죽어서 기리는 날 먹었어요. 근데 자기네는 추도 예배였기 때문에 자기네가 주로 교회 베이스여서 누가 술을 먹거나 깽판을 친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추도 예배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사촌들이 와가지고 비슷한 또래끼리 또 어른들이 돈 주잖아요. 거기 보면 꼭 그 삼촌들 그런 사람이 있어. 좀 약간 이 퍼포먼스 있는 삼촌들 막, 야, 이 새끼야 임마,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이 새끼야 이거, 이 새끼 임마, 너 힘들지 엄마 때문에. 나는 니네 엄마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 이 새끼야. 어려서부터 27년을. 이거 엄마한테 말하지 마. 그리고 꼭 돈 주는 삼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모들이 참 사람들이 보통 좋아요. 그쵸? 여러분, 애들이 이모 싫어하는 집은 별로 없어요. 엄마 싫어하는 집은 많아요. 애들이 친엄마 싫어하는 집은 진짜 한 집 걸로 한 집이야. 근데 이모 싫어하는 집은 별로 없어. 왜? 이모들은 나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이 있지만 나에 대해서 너무 가깝게 오지 않아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엄마처럼 잘 되기를 바래서 나를 혼내진 않아요. 근데 친엄마들은 엄마니까 너한테 이러는 거야. 엄마가 길거리 지나가는 애들한테 이래? 한국 엄마는 왜 길거리 애들을 계속 데리고 올까요? 에? 엄마니까, 엄마 죽으면 다 이거 네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친엄마는 버거워하는 집이 많아요. 근데 이모는 항상 적당한 거리가 있어요. 사랑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나한테 간섭하지 않아. 사랑하지만 나한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지도 않아요.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추도 예배 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모들이 돈 주고 삼촌이 돈 주고 누가 술 먹고 깽판 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 애들끼리 놀고 용돈 받고 화약총도 사고 인형도 사고, 그래서 그때 먹었던 이 잡채가 자기는 이 잡채를 먹으면 무의식적으로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잡채를 이만큼 잡채를. 그게 사람이에요. 잡채를. 근데 솔직히 그 맛을 보니까 우리 엄마가 한 것보다 솔직히 맛이 있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유부도 많이 슬라이스 쳐서 넣고 오뎅도 다른 사람들이 그냥 삶아가지고 넣을 때 우리 엄마는 튀겨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란도 훨씬 맛있게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희 엄마가 안 아끼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재료를. 그리고 깻가루 엄청 쫙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나요? 향냄새. 이 향냄새라는 건 그 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향이 났던 그 주변의 모든 기억들을 말하는 거예요. 싸우던 기억, 원망하던 거, 아버지 안 도와준다고 막 뭐라고 욕하던 거, 그리고는 막 술 먹고 사람 자빠져 있던 거, 그리고 이제 또 친척들은 갈 때 또 엄마는 또 막 좋은 걸 다 해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막 다 주고 설거지거리는 엄청 많고, 또 막내 누나 김미자는 꽃감하고 밤 같은 거를 숨겨 놓으려고 그 이불 중간에다가 밑에다가 넣어놨는데, 누나 잊어버려가지고 엄마가 이불 봄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꽃감하고 이제 밤이 썩어가지고, 그럼 엄마가 저 연병할 년이 아주 저 잡년이 막 연 시리즈 계속 나오고 막 방패연 나오고 이제 뭐 가오리연 나오고 뭐 개나리 십장생 왔다 들어가고 막 겨울에 꽃 피고 막 난리가. 그러니까 저는 잡채에 다 이런 게 있는 거야. 생선에도 그런 게 있고요. 사과에도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잘 무의식적으로 몰랐는데 안 먹게 됐는데, 제가 그날 잡채를 맛있게 먹는 그 친구를 보고 알아버린 거예요. 아, 모든 인간은 본질의 것을 본질의 것으로 대하기는 어렵구나. 뭔가 어떤 자기의 추억의 향을 같이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는구나. 그래서 남자들은 보면, 저 군대에 있을 때
해병대를 갔는데 제 제주도가 고향인데 제주도 출신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좀 이렇게 챙겨주면 좋잖아요. 와, 근데 그 새끼 같이 근무를 들어갔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염화강 하나 있고 북한 저희였었어요. 그럼 이제 빵카에 근무를 들어가면 병장이 이렇게 말해요. 야, 그러면 예 하고 의자 4개를 붙여줘요. 그럼 잘 지켜. 누구를 지키냐면 북한 쪽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남한 쪽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왜냐면 북한은 잘 안 와. 근데 남한에선 순찰자가 와. 그럼 나 누구를 지켜야 돼요? 에? 병장을 지켜야 돼. 왜? 북한은 나 안 때리는데 병장은 나 때리거든요. 나 북한 애한테 한 번도 맞은 적 없어요. 진짜? 근데 병장한텐 같은 팀한테는 수없이 많이 맞았어. 그러면 이제 이게 지키고 있다가 이제 이 사람이 배고프면 야, 갖고 와. 그러면 이제 참치캔을 몰래 휴가 갔다가 사온 게 있어요. 고추 참치. 그럼 그걸 캔을 탁 따가지고 그걸 반으로 콱 우겨서 자기 혼자 이렇게 먹어요. 그럼 이제 전 옆에서 이렇게 참치캔, 고추 참치캔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좀 줄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안 줘. 그리고 먹고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럼 이제 화장실 가면 제가 쓰레기통에 가가지고 거기 옆에 이렇게는 묻어 있어요. 그럼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저보고 야, 많이 배고팠지? 이럴 줄 알았는데 거지냐 이 새끼야? 거지다 이 새끼야! 나도 좀 줘라. 그 사람은 병장인데 저한테 그랬고 바로 제 위에 고참은 같은 또 제주도 사람인데 제주도 사람인데도 전혀 그런 게 없이 되게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여러 번 당하니까 딱 제주도 사람한테 이런 향 냄새를 제가 탁 갖게 되더라고요. 아씨, 이런 거. 그러다가 음악대학 들어갔거든요. 25살에. 근데 거긴 또 경상도 애들이 또 나이는 동갑인데 제가 너무 늦게 들어가니까 저한테는 반말하고 전 존댓말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를 아주 진하게 썼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역에 대한 그 향이 그때 딱 저한테 배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그 음식은 안 먹어. 난 그 대상하고는 난 웬만하면 좀 안 하려고 해. 뭐든 관계 맺기를. 라는 게 있는 분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다가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네, 오늘은 다 성직자 같은 분들만 오셔가지고 이렇게 둥글둥글 하시고 모난 저 같은 놈만 이렇게 있네요. 우리 여성분은 어떤 거를 이렇게 안 하거나 이렇게 그러세요? 저는 먹는 거를 못 먹는 게 있어가지고. 뭐 못 먹어요? 닭이요. 아, 닭을 못 먹어요? 뭐 이렇게 튀긴 닭이나 아니면 물에 빠진 닭이나 보통 사람들이 물에 빠진 닭 잘 안 먹고 튀긴 닭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다 안 먹어요. 모든 닭을. 아, 언제부터 그랬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었었어요? 닭한테 이렇게 쪼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 저희 큰아버님이 그때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아, 제가 가게 뒤쪽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그 고무다라 큰 거에다가 곰 그 뚜껑 있는 데다가 이제 음식을 이제 버리는 그런 때였는데 뚜껑을 열었는데 거기에 닭이 있었어요? 닭 머리들이. 아,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닭을 아예 안 먹었어요. 그러면은 뭐 가족들이나 닭 좀 뭐 해주면 안 돼?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닥쳐? 닥쳐! 새끼들이. 밀키트를 사다가 그냥 맛보지 않고. 아, 그러시는구나. 근데 음식 안 먹는 건 괜찮은데 이게 사람으로 가더라고요. 사람으로 가고 지역으로 가고 국가로 가고 남자에게 가고 여자에게 가고 아니면은 내가 전에 가진 사람한테 당했어. 그러면 이제 가진 사람한테 좀 마음이 불편한 거죠. 내가 전에 이쁜 애들한테 당했어. 그러면 야, 쟤 되게 예쁘지 않아? 그러면 담배 핀대. 전에 어떤
강연하는 사람한테, 어떤 설교자한테, 어떤 성직자한테 자기가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할 때도 이 말이 들리지 않고 우리의 과거에 향냄새가 붙어서 그 사람에게 가더라고요. 그러면 말을 잘할수록 이러는 거야. 너무 내용 좋다 이러는 게 아니라 저런 새끼들 다 끝이 안 좋아. 왜? 전에 상처 받았거든요. 그 말 잘하는 사람한테, 그 종교를 믿는 사람한테, 그 나라 사람한테. 그리고 인생도 잘 사는 인생을 보고 재밌게 사는 인생을 봐야 나도 인생 살고 싶어요.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막 그렇게 살아. 막 아주. 어머니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딸이 컸는데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런대요. 어떻게 해야 좋겠냐? 제가 어머니 사는 걸 보고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에? 어머니 사는 걸 보고 향냄새가 너무 나서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왜 결혼 안 하냐고. 때가 있다고. 모든 거는 때가 있다고. 그거 안 된다, 어머니. 어려서 자기 아버지 사는 거 보고, 자기 엄마 사는 거 보고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이 체계에 진한 향냄새가 배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 이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되게 안 좋은 향냄새가 나한테 배어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식 낳고 싶지가 않아요. 왜? 좋은 엄마 될 자신이 없거든요.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확신이 없어. 내가 결혼이라는 걸, 부부라는 걸 봤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봤는데 그 냄새가 너무 안 좋아. 그럼 난 결혼을 취하고 싶지 않아요. 애도 안 낳고 싶어. 남자도 못 믿겠어. 저 새끼들 저렇게 말하는 거 못 믿겠어. 잘해주면 못 믿겠다고. 오빠 못 믿겠다고. 전에 오빠도 이렇게 했다고. 결국 딴 년 만나 갔다고. 상처만 주고. 경상도에 냄새 배고, 전라도에 배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또 상처 당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 당하고, 뭐 선배한테 상처 당하고. 그러면 내 입지가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음식에서 그 냄새를 좀 재해낼 수 있을까? 이걸 좀 빼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향냄새가 묻어서 우리가 접근하지 않는 삶의 그런 분야가 어떤 게 있는지 여러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창욱입니다. 캐릭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 캐릭터라는 단어를 제 식으로 해석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캐릭터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은 배우가 이제 직업이신 분에게 그 배우는 뭐 그런 캐릭터를 자주 하더라. 근데 이 캐릭터는 제 식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항상 어떠한 유형으로 반응을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걸 이 사람의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삶이 살다가 좋을 때는 이게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비슷하게 계속 반응을 보이는 방식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스태프들이 몇 분이 있는데, 그러면 PD님들이, 감독님들이 편할 때, 좋을 때는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가, 아니면 감독님이 고유하게 반응을 보이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망을 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꾸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뭔가 그러면 자꾸 핑계를 대요. 네. 아니면 자꾸 거짓말을 해요. 아니면 자꾸 도망을 가요. 아니면 자꾸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좀 깊은 캐릭터는 평상시에 나타난다기보다 제가 보기엔 몇 번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삶의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때 우리의 되게 내면에 있는 캐릭터가 좀 많이 드러나고, 두 번째는 살다가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더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엔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인간관계가 안 되고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캐릭터, 즉 반응 방식이 조금 드러나는 거죠. 선명하게. 근데 그 중에 하나 저의 캐릭터는 어떤 게 있냐면요,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잖아요. 사이가 좋을 때는 별 그렇게 크게 안 드러나는데, 다툼이 있거나 불편한 상황이거나 정리를 해야 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약간 어떤 식의 캐릭터를 보이는지를 십수년에 걸쳐서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거기서 폭력적인 그걸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걸 외면하거나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 문제의 근원인 곳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안 본 척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사라지면 조용히 다시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런 반복되는 현상이 벌어지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찾아낸 거예요. 어렸을 적에 그 유사한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하고 다투실 때 미리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갑자기 저희 집은 싸우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제 술을 드시고 그 노동일로 공사를 해가지고 2달, 3달치 받은 돈을 갖고 노름을 하러 가시면, 아, 이제는 며칠 안에 아버지는 돈을 잃고 집에 들어오셔서 엄마하고 크게 싸우겠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학습으로.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시잖아요, 며칠 만에. 그럼 엄마는 저보고 얼른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누나들 보고는 나가라고 안 하고 막둥이인 저한테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누나 해봐야 그 김미자가 저희 막내 누나인데 연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누나도 9살, 다 8살이었는데 누나는 집에 있고 저는 이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직접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많이는 못 봤어요. 그 분위기는 되게 많이 봤는데 뭐 이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그 횟수에 비해서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참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에게 미안하기도 한 저의 큰 상처이기도 해요. 어쨌든 전 도망을 갔죠. 그리고는 이제 애들이 추위에 좀 더 약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10월이 되면 저녁엔 좀 추워요. 그리고 도망 나올 때 옷을 잔뜩 따뜻하게 챙겨서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가볍게 입고 나오면 야외에서 어디 돌아다닐 데도 없고, 그러니까 공사판 같은 데나 학교 어디에 이렇게 좀 앉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우면 집에 문제가 정리됐나 하고 이렇게 돌아보면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그럼 얼른 또 도망을 가죠. 그리고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쪼그려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잠이 드시면 꼭 막내 누나가 저를 찾으러 왔었어요. 이제 그때 뭐 막내 누나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때 누나가 창호가 많이 춥지, 너 겁이 많이 났었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누나는 저에게 좀 비난을 했습니다. 야! 너 왜 도망가? 네가 남잔데 엄마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너는 겁쟁이야. 나쁜 새끼야. 빨리 와! 그러면은 저는 이제 누나 말이 다 맞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겁쟁이고 난 엄마를 지키지 못했고, 그러면 이제 누나를 따라서 조심조심히 이렇게 울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탁 멈춰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머리는 크고 공부는 좀 하고
사회적 역할은 뭔가 늘어났지만 그런 상황이 비슷하게 되면 저는 비슷한 캐릭터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이가 먹고도 뭔가 세상에 문제는 생기잖아요. 분쟁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지? 뭐가 오해인가? 아니면 서로 의견을 맞출 수가 없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할 수가 없게 그냥 그 코끼리가 쇠사슬에 묶여서 자라서 나중에 정말 컸는데도 주인에게 대들지 못하고 계속 그 어렸을 적의 기억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는 여전히 내가 나이가 먹고 컸고 내가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웅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이별이 더 잦아질 수도 있고 왜 나는 기다리고만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이 문맥이 매우 중요해요. 왜 나는 기다리고만 있지? 이렇게 되면 사랑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문제 해결에도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리고는 되게 좁아진 삶을 살게 되죠.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기에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이 남았을 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의지가 어떠한지.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은지. 기다리지만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너의 과거의 삶의 패턴대로만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그 삶에서 조금씩 이제는 나오고 싶습니다. 제가 그 삶을 인식한 지 저는 10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아주 조금의 의지가 생겼습니다.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의 그 소중한 몇십 년도 남지 않은 내 인생을 그 과거에 그 얼매여서 쇠사슬 묶인 코끼리처럼 난 살고 싶지 않아. 계속 시도하고 싶어. 거절받고 외면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삶의 방식이 난 이제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내가 그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찾아가야 되겠어. 왜? 삶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고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게 결론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저 같은 삶이 반복되시는 게 있으시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전 여러분께 삶을 어떻게 살아라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의 진행되는 이 과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렇게 쉐어할 뿐인 거죠. 언젠가 우리의 마음이 마음의 고향 같은 곳에 잘 안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렸을 적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하면 꼭 개학할 때 밀려서 숙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일기인데요. 요즘 같으면 네이버에 그날의 일기를 알 수 있지만 갑자기 30일치 일기를 써야 되는데 그날 비가 왔는지 맑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그 먹먹함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스토리를 지어내야 하나. 날짜는 모르는데 일기는 모르는데 뭐라고 쓸까. 저한테는 그런 숙제가 있었는데 그게 아버지하고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문제였는데요. 그게 문제화가 되는 게 있고요. 문제를 갖고 평생 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화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잠재적 문제 요소로요. 근데 그게
어떤 경우가 생기면 내 안에 문제가 바깥의 어떤 자극과 만나서 이제 문제화되는 거죠. 사건이 되고 사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뭐였냐면, 나이가 어릴 때 내가 어떤 역할이 없을 때는 그게 문제가 크게 문제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먹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씩 자기의 역할이 생기면 내 안에 이 문제로 있었던 게 이제 그 역할과 만나서 문제화가 돼버리는 거죠. 저한테는 그게 아버지와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일단 1번은 결핍.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아버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고기도 뭐 해본 사람이 맛을 알아요? 먹어본, 왜 놈은 꼭 붙입니까, 선생님? 거기서 연은 안 붙이고 왜 사람들이 안 좋은 거는 꼭 놈을 갖다가 붙이더라고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아는 것처럼 부모의 역할도 경험해 본 사람이 자연스럽게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그걸 받아봤으니까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일단 먹먹한 경우가 있고요,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어색하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수도 있어요. 나는 우리 아빠처럼 살고 싫어.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기 싫어.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잡수시고 폭력도 행사하시고 노름도 했어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술도 안 먹고 노름도 안 하고 폭력도 행사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원래 하면은 안 되는 거지. 그걸 안 했다고 해서 훌륭한 인간이 되는 건, 괜찮은 인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오직 그거에만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칭찬을 너무 받지 못해서 내 배우자는 괜찮다, 돈 안 벌어도 돈은 내가 번다. 그러니 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칭찬만 해라. 예?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야, 자기는 어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예뻐? 그리고 출근하면 자기야, 어쩜 이렇게 직장을 바꿔가면서 계속 출근을 해? 자기야, 어쩜 그럼 자기는 자기 그 멤버를 그렇게 조져서 이렇게 또 퇴사를 해도 당당해? 이렇게 너는 나를 오직 뭐만 하라고요? 칭찬만 어떤 상황에서든 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마.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렵고 되게 무리수를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결핍은요, 되게 강한 왜곡을 낳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만 보니까.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들리나요라고 하는 영화로 아버지하고의 숙제를 시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귀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들리나요 영화 한번 저기 유튜브에 그거 이렇게 들리나요 김창옥 이러면 나오거든요. 근데 보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유료거든요. 자꾸 영업 때리는 것 같아가지고 무료라고 하면은 그냥 보시라고 그러겠는데, 그냥 한 사람이 그거 주문하고 10사람이 보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 되게 웃음이 나는 장면이 많아요. 저희 아버지가 수술을 하고 막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막 이래요. 그래서 막내 누나가 엄마한테 아따 엄마 손 좀 잡아주시오, 아빠 손.
근데 엄마가 손을 뿌리치면서 뿌단디. 아유 엄마 좀 잡아줘 아빠 손을. 그랬더니 엄마가 아버지 어깨를 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안 죽어. 웬만한 배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포스가 있어요. 그게 아마 삶이 너무 힘들게 너무 어렵게 오래 살아서 그러나 봐요. 근데 숙제했어요. 아버지는 소리가 들리고. 저희 집은 엄마가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바로 안 하거든요. 일단 누나한테 한번 바운딩을 해서 여러분 그 농구도 그런 거 알죠? 그 바구리에 바로 넣는 방법이 있고 옆에 뭔가를 쳐서 거기 딱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저희 엄마는 주로 그 기술을 이용해요. 주로 둘째나 셋째한테 쳐서 그 말이 저한테 들어가게 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두세 달 엄마 전화를 안 받았어요. 한 세네 번을. 저희 집은 언제 저한테 전화하냐면요, 저도 알아요. 일 번이 뭘까요? 돈이 필요할 때예요. 2번, 아버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거에 대한 하소연이나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통계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여보세요? 그러면 어디냐? 엄마 뭐 강의하고 들어가. 장호가 일을 쌀쌀해라. 어떤 년만 좋은 일 난다. 쌀쌀해 일을. 엄마 뭐 일 있어? 엄마 뭐라고 할까요? 없어. 뭔 일이 있다냐? 엄마는 3년 살면 뒤져? 엄마는 없어. 그러면 이제 저도 알았어 엄마 또 전화할게. 그리고 끊고 30분 안에 셋째 누나가 전화가 와요. 이 루틴이 제 머리에 아예 이게 나 있어요. 길이. 옛날엔 저도 어리버리하게 몰랐다가 여보세요? 창호가 왜? 엄마 전화 안 한? 왔었는데 엄마가 뭐래? 별 얘기 안 하던데? 아니 창호가 아빠가 아버지가 왜 또? 아니 아빠가 그 대소변을 조금 옷에다가 그거 한지는 좀 됐거든 가끔씩. 근데 그건 어른들이 뭐 전립선 약해지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한대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 근데 그 아빠가 요즘에 그 저녁에 자다가 소변 보러 가시다가 자꾸 헛것을 본대. 뭔 소리야? 아니 아빠가 자꾸 그 검정 옷 입은 사람이 아빠를 데려가려고 한대. 그래가지고 아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가 전화가 왔더라고. 네가 한번 전화해봐봐. 내가 퇴마사는 아니잖아 누나. 나 강사야 퇴마사가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그 검은 옷 입은 분이 내가 뭐 청와대에서 오신 분인지 내가 뭐 저기 어디서 오신 분인 줄 알고 내가 알았어. 근데 또 엄마가 전화 왔어요. 전화를 또 안 받았어요. 전화를 왜 안 받았냐면 일이 한 8개월 없었잖아요. 제가 매달 돈을 보내드렸거든요. 엄마랑 아빠한테 따로. 근데 이제 그걸 못 보낸 지가 한 이제 여러 달이 된 거예요.
그 또 자식 입장에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매달 돈을 보내다가 돈을 못 보내면 좀 전화하기가 그런 게 있어요. 엄마는 뭐 됐어 있는 거 쓰고 뒤지면 돼. 엄마는 뭐 이제 먹도 안 해. 너희 애비도 반은 송장이야. 이렇게 말은 하는데 또 제 입장은 그게 아닌 거예요. 다시 또 다른 누나가 또 전화 왔어요. 전 누나 넷이나 있거든요. 아버지랑 각방도 오래 쓰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애들을 많이 낳았을까요? 제가 인식하는 때부터는 각방 쓰셨는데 애를 6명 낳으셨더라고요. 6번 하진 않으셨겠죠. 아니 뭐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까? 여기 다 성인인데? 내일 모레 50인데.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누나는 요양원에 있거든요. 요양원에 그 요양보호사 뭐 이런 거. 누나가 너무 잘 알죠. 간병인이니까. 창호가 아버지가 치매 초기 같아. 우리 맨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잖아. 근데 치매 일단 들어서면 빨리 진행되거든. 그리고 아버지는 치매에 안 걸리려면 대화도 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뭘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항상 혼자잖아. 엄마하고만 둘이 있고. 그것도 말도 안 통하니까 엄마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뇌가 활동성이 떨어져서 치매가 더 빨리 오는 거래. 아버지 그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치매 걸리면 어른들 그렇게 오래 못 살거든. 그러니까 바빠도 제주도 와서 엄마 아빠 보고 가라. 그래. 엄마한테 따로 전화할게 내가. 불행 중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누군지를 못 알아보기 전에 아버지하고 숙제를 한 번은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치매에 들어가시겠죠. 치매는 되돌리긴 어렵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누군가와 교류를 해야 좋아지는데 귀가 안 들리고 지금은 그냥 소리만 들리고 언어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지 않겠죠. 자식들은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엄마는 병들고 엄마도 글을 모르고 뭔가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어쩔 수 없어서든 계약이 다가온다라는 불안감에 의해서든 숙제는 잘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상황이 더 힘들었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치매가 들고 아버지는 글은 읽으실 수 있으니까 다시 저 들리나요 영화를 아버지랑 보게 된다면 아버지의 추억은 아버지의 기억이 살아날까? 찍어놓기를 정말 잘했다. 그 투자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감독님이랑 분할해서 투자를 했어요. 50대 50, 하프 앤 하프. 그리고는 코로나 때 개봉했고 상영관에 어느 날 사람들이 얼마나 오셨나 가봤더니 저하고 직원분들하고 3명 갔는데 비디오 방인 줄 알았어요. CGV 비디오 방 가보셨어요?
라면 끓일 뻔했네요. 그 넓은 공간에 3명밖에 없어서 인사하려고 준비도 했는데 인사할 일도 없더라고요. 한 4천만 원 정도 그때 그래서 까먹었죠. 근데 40억짜리 로또 맞은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치매 왔다는 얘기 듣고 생각해 보니. 돈 많은 사람은 부자고요. 잘 사는 사람은 추억이 좀 많은 사람이래요. 돈은 추억을 만드는데 좀 유익한 물질이고요. 돈이 없다고 추억을 못 만들진 않고요. 돈이 있다고 추억을 많이 만들진 않고요. 추억을 만들기에 다양한 장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익한 물질, 돈이요. 어쩔 수 없이 숙제했는데요. 큰 도움 본 것 같아요. 사실 저 아버지가 치매 걸려서 저를 못 알아봐도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아버지하고 정서의 교류가 아예 없이 48년을 보냈으니까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라도 나한테 문제가 생겨서라도 그거 막으려고 한 숙제인데 그 숙제 때문에 아버지하고 담은 추억을 영상으로 남겨놓게 됐으니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정말 잘했다 생각하는 거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PT를 한 40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저는 제가 몇 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언제 할까요? 선생님이 결제하라고 얘기할 때 제가 보통 10회권 끊는데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창욱 회원님, 저기 교수님, 예 원장님, 저기 티켓 다 끝났는데 20회 하시면 5% 할인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20회 했어요. 정말 잘한 거 올해 디스크 치료 핑계로 PT 받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끔 시간 안 맞을 때 저 혼자 가서 운동하거든요. 그러면 운동의 효과가 30, 40%도 안 돼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버려요. 그리고 무겁게는 또 안 해요. 그리고 운동하러 온 건지 유튜브 보러 온 건지 모르겠어요. 뭐 한번 이렇게 들렀다가 또 유튜브 또 구독자 몇만 명 들어왔나 확인하고 또 이렇게 한번 또 이거 들었다가 또 댓글 또 또라이 또 차단해야 되고 또 한 번 들었다가 또 온오프 믹스에서 사람 몇 명 신청했나 보고 또 한 번 들었다가 뭐 운동이 3, 40%도 효과가 없어요. 그때 알았어요. 선생님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제가 보기엔 60, 70%예요. 돈 냈으니까 하는 거고 하기 싫은데도 선생님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하는 거고. 여러분 시간 지나서 보면요. 우리 삶에 되게 괜찮은 걸 건설한 것은 대부분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사랑해서 했다. 두 번째 뭐죠? 제가 앞에 다 깔아드렸잖아요, 여러분. 내 돈 내고 싶지 않아서 했다? 뭔 이런 말도 안 되는 답이 나오나요, 선생님? 예? 어쩔 수 없어서 했다. 시간 지나고 봐서 우리의 삶을 건설한, 긍정적으로 건설한 건 두 가지였어요, 전. 사랑해서 했다. 어쩔 수 없어서 했는데 그게 결국 나한테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어쩔 수 없음은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 담당 PD하고 같이 운동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PD한테 계속 확인을 해요. 했어? 그거 했어? 편집은 안 해도 운동은 해. 그렇게 말하면 편집도 하겠죠. 운동만 하고 편집 안 하면은 완전 진짜 새로 누군가가 들어와야죠. 어느 날 PD가 그러더라고요. 소장님,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했고 몸도 좀 좋아졌는데 그 소장님이 중간중간 물어볼까 봐 제가 하는 게 있거든요. 때로는 감시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돈 때문에 아깝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했던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된 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서 개학이 다가와서 한 숙제를 아버지가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제가 숙제 얘기를 할 때, 인생의 숙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다면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잖아요. 만약에 제가 숙제 이런 말을 몇 번 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에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다면 여러분은 숙제가 없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숙제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무언가가 그물에 잡히신다면 그거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어느 나라가 제일 좋았어요? 여러분 가보신 나라 중에? 예? 대구? 아 세부 죄송해요. 세부라고 그랬는데 대구라고 들었어요. 저 귀 수술하고 아직 다 안 돌아와가지고. 국내는 어디가 좋았어요? 여러분 가보신 곳 중에 추천하고 싶은 곳. 저는 가파도 추천드려요. 가파도 가보셨어요? 가파도 가을에 청보리 축제할 때 기가 막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는 집이 거의 아닌 집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셨고 엄마가 글을 모르셨기 때문에 어디를 조금 멀리 나가는 게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여행을 많이 다니는 집에서 살지는 못했네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여행에 대해서 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네. 사실 고맙게 지금 상황에서 시간 내서 가면 갈 수는 있는 상황인데도 사람이 편해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계속해서 뭐가 싫으냐면 여유가 어색한 것 같아요. 여유가 어색한 사람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커피 한 잔의 여유가 되게 어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도 얼른 그냥 일하려고 처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 그냥 일해야 되니까 야 커피 야 빨리 먹고 일해. 그냥 빨리 뭔가를 위해서 그냥 이 자체가 여유인 게 어색한 거예요. 그 여행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영향을 준 분이 포프리 사장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전 여행 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우나도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저를 처음 만날 때 강사로 섭외하고 첫날 저한테 그랬어요. 사우나 좋아해요? 저는 사우나 좋아하지 않았어요. 전 그냥 씻고 딱 나오는 스타일. 뭐 탕에 들어가서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보고 사우나를 좋아하시냐고. 안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전 약간 소심한 스타일이어서 누가 좋아해요? 그러면 예, 좋아합니다.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나 처음 만났는데 까고 둘이
바다에 보면서 사장님이 여행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일본에 갔어요. 료칸 좋아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저를 물 있는 대로 그래가지고 그 료칸 아시죠? 일본에. 그리고 일본에 눈 많이 오는 데가 있어요. 눈이 엄청 오는데 그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야외인데 그때도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유가 불안하니까. 여유가 어색하니까. 좋을수록 어색한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한 번은 오로라를 보러 가재요. 오로라를 봐야 강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저는 되게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멀리 갈수록 화려할수록 대우를 받을수록. 근데 유일하게 좋아했던 여행에 대한 경험이 제주도에서 살면서 아버지가 종갓집 장손이니까 해남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아들이니까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누나들은 안 데리고 가고 아들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제 그 밭길이었는데 그 밭에 아버지는 어린 저를 막 이렇게 안아주고 막 이렇게 데려간 게 아니라 아버지는 되게 이제 한복 같은 거에다가 뭐 때로는 양복 입고 모자 딱 쓰고 앞으로 가고 전 뒤에서 그냥 이렇게 따라간 것 같아요. 요즘 아버지들 막 얼마나 아이들한테 잘해줍니까? 말도 존댓말 쓰더라고요. 예? 어린애들한테 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새엄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빠는 새엄마가 좋아요. 이러면서 말을 존댓말 쓰더라고요, 애들한테. 예?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뭐 본인 혼자 가는 거예요, 그냥. 애 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근데 이제 애가 뒤에서 이렇게 딱 따라가는데 그때 이게 몇 년 전입니까? 거의 한 43, 4년 전 일인데 논길이었고 비가 살짝 오고 소똥 냄새에다가 이 볏잎이 물에 살짝 적셔져서 나는 그 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향이 쫙 이렇게 나는데 약간 천국 길을 가는 느낌, 그런 느낌? 왜냐면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가 사이가 안 좋구나라는 걸 알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순하던 그 시절에 아버지는 논길을 가시고 나는 따라가는데 그 향이 싹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길은 논길 있잖아요. 중앙에 관광지 아닌 곳 있잖아요. 예? 카페 없는 시골 마을, 편의점 안 들어온 시골 마을 있잖아요. 전 그런 데를 엄청 좋아해요. 거기에 논길을 지나가면 또다시 그때 과거의 그 좋은 기억들이 싹 올라와요. 그래서 올챙이 같은 것도 보고 개구리 소리도 듣고 논 그 색깔이 웬만한 현대 미술하고는 저 개인적으로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정말 가보고 싶은 여행이 있는데 시간 여행을 가보고 싶더라고요. 제 어렸을 적으로 가서 어린 저를 좀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보다 지금은 젊을 내 부모님을. 이게 왜 그런 마음이 생겼냐면 요즘에 젊은 엄마 아빠들은 좀 별로지만 엄마들은 인스타그램 하는 분 많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일 많이 올라와 있는 사진이 누구 사진이죠? 엄마들 인스타그램에 제일 많은 게 아마 아이들일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은 아이들 사진만 꽉 찬 집도 있어요. 그리고 영상도 되게 많이 찍어줘요. 왜냐면 이제는 워낙 핸드폰이 좋으니까. 근데 오늘 여기 오신 제 또래 전후회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저희 또래의 초등학교 시절, 유치원 시절의 영상이 있나요? 아예 없을 거예요. 그때 미국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미국 애들은 저희 또래인데도 영상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비디오 카메라 있잖아요. 큰 거. 테이프 이만큼 한 거.
그렇게 해가지고 홈 비디오라는 걸 찍어주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사진인데 저희 사진의 대부분의 사진은 이벤트 하는 날 사진이에요. 소풍 간 날, 졸업날, 수학여행, 그리고 뭐 입학식, 졸업식, 그러니까 다 그런 기념일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렸을 적에는 뭐 100일 기념일. 그래서 남자애들은 뭐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안 입고 그냥 이렇게 여기 밑에 이제 글자 1976년 5월 13일 이렇게 써지 뭐 이런 거. 그러면서 많지도 않은 나이 50이 되니까 그때 일상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보다 로마보다 나의 어렸을 적 일상의 그 아이가 보고 싶고, 내 부모가 내 또래 전후가 됐을 때 내가 만약 영화처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번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애들 키우는 거. 애들 키우는 것도 이렇게 보고, 안녕하세요. 똥멍청이 어머니시군요. 예. 애가 공부를 많이 못해요. 예. 공부는 못하는데 주댕이 많이 깐다고요? 예. 나중에 뭐 주댕이로 먹고 살라고 그러나 봐요. 그러면서 나보다 나이 몇 살 어린 내 엄마의 그 시절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이벤트 날 말고 일상적인 날. 전에는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의 옛날에 그 아이를 한번 보고 싶다. 근데 이건 비단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니라 그 나의 그 어린 나이에 그 아이가 뭔가 조금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나를 한번 만나러 오라고. 여러분은 그러면 저 같은 느낌 받은 적 혹시 없어요? 옛날에 그 내가 지금의 나에게 나를 한번 만나고 싶다든지, 아니면 너 한번 나 한번 만나러 와 라고 한 느낌 같은 거나 그런 뭔가 무언의 생각을 느껴본 적이 혹시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돌아가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로? 네. 어떤 이유로요? 아까 제가 살짝 눈물을 글썽였는데 저 학창 시절 때 저도 힘든 적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로 돌아가서 만약에 저에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크면 더 힘든 일도 많은데. 크면 더 힘든 일. 야, 이런 반전이 있나?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I love you. 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 커봐. 피눈물 나. 이런 일로 뭐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아주 아무것도 아니야.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문선영입니다. 문선영 씨는 그러면, 선영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이게 왜 아무것도 아니냐면 네가 엄청 소중하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느낌이나 말을 누군가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제 자신이요. 내 자신이 나에게. 부모님에게 못 느껴봤어요?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힘들었었을 때 당시에 학교에 가는 게 너무 싫었는데 엄마가 일단 가라. 일단 가라. 일단 가! 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것도 못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 일단 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니까 일단 학교는 졸업해야 되니까 일단 가라 이거였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항상 조퇴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조퇴해서 집에 방에 누워 있었던 시간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어느 날 엄마가 저한테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내가 항상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너 신발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뒤에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좀 더 단단해진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또 한 분 아까 손 드신 분 중에 언제적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때 5살 때 5살 엄청 어린데요? 아빠가 아스팔트 까는 기술자였는데 아, 회사가 망해서 아, 그 시내에 살다가 그 아. 처가살이 하러 아, 애를 넷을 데리고 6식구가 외할머니 댁으로 들어갔거든요. 아, 그때 저희 외할머니 집이 그 아궁이 아궁이에다가 깨는데. 불 지펴서 음. 밥을 해먹는 그런 부엌이었는데 아, 제가 아끼던 인형 2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누우면 눈이 감기고 앉히면 아. 눈이 떠지는. 쌍꺼풀 이렇게 많고 나이 잡순 분들이 오늘 많이 와가지고 그런 걸 엄청 잘 알게 되네요. 야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눈 엄청 크네. 맞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인형이 2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엄마가 그거를 아궁이에다가 왜요? 인형 2개를 인형이 이만했었거든요. 아 크니까 그거를 아궁이 속에다 쑥 집어 넣는 거예요. 뗄감으로 쓰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 장면이 기억이 났어요. 40이 넘어서. 그래서 엄마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그게 자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외숙모 집에 저랑 동갑이 있었는데 걔가 저를 항상 때렸거든요. 그걸 항상.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엄마가 알긴 알았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직접 말은 안 했어요. 속상하실까 봐. 5살인데도 그거 다 생각했네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싸워서 이제 오빠 집에 얹혀 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때 5살 때로 돌아간다면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인형을 잃어버린 본인을 만나고 싶어요?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그때 나이에 엄마가 지금 선생님보다 젊나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그 엄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젊은 엄마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이요? 저 감독님을 젊은 엄마라고 생각하시고 그때의 그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선생님이니까. 엄마 그때 마음이 되게 속상했지요. 그런데 엄마가 그때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그 자녀들이 그래도 잘 커서 엄마의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나이도 먹고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때 엄마가 속상했던 마음을 지금은 풀어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따뜻한 시선이나 위로의 말이 있다면 그건 100%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통의 남자들보다 조금 더 여리고 약하고 저는 항상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여리고 약하다는 걸. 눈물도 많고 겁도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적응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그 보통 사람들보다 항상 그걸 못하지? 근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기도 좀 그런 거예요. 왜? 첫 번째 하면 걱정을 하실 것 같고 두 번째 또 이렇게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또 이제 옛날 엄마들이 마음은 있지만 또 말을 그냥 또 똥멍청이라고 하고 또 그냥 근데 또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고 또 그냥 그러니까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연애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한테 그걸 막 기대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 말을 막 해달라고 무언으로 말해. 내가 내 부모와 신에게서부터 들어야 할 말을 연인에게 듣고 싶어 한다고요. 신과 어머니에게서 받아야 할 사랑과 아버지에게서 받으면 좋았을 인정을 배우자에게 연인에게
너무 받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성과의 인정을 너무 받고 싶어 하거나 아무리 인정받아도 목마른 그 인정을 계속 받고 싶은 거죠. 그러면 지금의 저의 상태는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살았던 나에게서 조금 나와서 내가 그렇게 살았네. 내가 그렇게 살아왔네. 라는 걸 조금 보는 정도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여러분은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 보이실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우리의 일상이 매우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 말고요. 결혼식이나 졸업이나 입학이나 가을 운동회나 삶에 있어서 뭐가 소중하지? 그거를 사진들을 보면요. 저희 어렸을 적 사진들, 인화한 사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되게 큰 특징이 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졸업식 날은 꽃 이렇게. 가다마이 엄청 여기 뽕 큰 거. 그런 것이지 이렇게 우리의 지금 이런 일상의 표정, 자연스러운 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슬펐는지, 그때는 어떻게 두려웠는지, 그때는 어떻게 걱정이 많았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나라고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완벽한 구원이 아니라 그 힘들고 곤란하고 그런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예의 있고 상냥한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그 모든 순간에서 절대적 구원을 해주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힘든 그 아이가 지금 눈에 보인다면 우리의 기억에서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때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정말 둘 중에 하나죠. 정말 웬만한 풍파 없이 우리가 왔거나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로워져서 내 몸에 정신에 걸리는 게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걸리는 게 있다면 왜 이 여행을 해보고 싶었냐면 그게 우리의 현재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그게 우리의 미래에도 영향을 줄 확률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혹시 이 얘기를 듣다가 마음에 무언가가 걸리는 게 있다면 한번 나중에 이 강연 다시 유튜브에 나올 때 찬찬히 한번 난 그러면 언제 그게 그런 게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 아이를 본다면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건넬까? 좋은 시간 여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뭐 여쭤보고 한번 시작하고 싶습니다. 시선이 뭐 하나에 꼽히면 이렇게만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에 꼽히면 이렇게 보면서도 옆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예 뭐에 잘 안 꼽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구를 막 좋아한다든지 그 분야를 판다든지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경우는 좀 어떠세요? 제가 1번 드려볼게요. 1번 저는 그냥 그거에만 매진하는 편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위험한 분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강사님, 저는 뭐 이렇게 딱 보지만 주변 걸 보면서 그래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 3번이 있습니다. 3번은 전부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술도 뭐 좋아해? 그럼 난 다 먹어. 난 종 안 가려. 난 그냥 휘발유도 마셔. 냄새 비슷하잖아. 뭐 남자도 난 뭐 이렇게 막 따지지 않아. 그냥 오는 사람 안 맞고 또 가는 사람 안 막아.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 뭔 의미가 있어? 그렇게 별로 되지도 않는데. 난 오픈 마인드.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분이 한 7분 정도 계시군요.
그리고 나머지 1번, 2번이 지금 거의 한 40%, 5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보이는 거예요. 뭐 하나에 꼽히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귈 때도 여자분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강사님 전 남자 능력 안 봐요. 제가 벌면 돼요. 저는 근데 아버지한테 정말 뒤었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노름하고 엄마 때리고 질려요. 저는 그래서 오락하는 남자도 싫어요. 사행성 하는 남자 제일 싫어. 그럼 이 여자는 뭐만 봐요? 오직 도박 안 하나, 게임 안 하나, 술 안 먹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뭐 게임 안 하고 술 안 먹고 그런 남자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원하는 남자가 딱 나타난 거야. 도박도 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워. 그냥 다른 남자가 채갈까 봐 그냥 결혼 화다닥 해서 3년을 지켜봤는데 정말로 안 하더래요. 왜요? 마약을 하더래요, 이 새끼가. 애낀 거야, 마약 살라고. 자기 트라우마에서 자기 상처에서 우리가 꼽힌 게 있거든요. 남자도 여자 볼 때 뭐만 봐요? 그냥 뭐 질서 지켰나? 어떤 사람은 얼굴만 보고 어떤 사람은 몸매만 보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말고 전체를 봤었어야 되는데 그것만 봤네요. 꽂혀가지고. 근데 이렇게 남녀 관계에도 뭐에 꽂히면 딱 그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열등감, 자기 상처에 꼽혀서 그것만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남 말 잘 안 들어요. 내 열등감에 딱 꽂히잖아요. 그럼 남이 칭찬하면 안 받아들여요. 나 안 이쁘다고 생각해. 나 열등감이 있어. 근데 이제 어떤 남자가 되게 매력적이시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해? 뭐 원하는 게 뭐야? 왜? 나는 나한테 꽂힌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꼽힌 게 뭐였냐면 학력.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조사를 했어요. 가족상 적는 거. 여러분 국민학교 다녔어요? 네, 느낌이 국민학교예요. 근데 이제 국민학교 다니는데 제일 먼저 제가 딱 꼽힌 게 뭐였냐면 그 칸 있잖아요, 가족. 그게 6칸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자식만 6명이거든요. 그럼 부모님 계시고 자식이 6명이니까 2명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누구를 빼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위로 빼면 부모님이 빠지고 밑으로 빼면 저하고 김미자가 빠지고 그리고는 옆에 이제 학력란을 쓰는 게 있었어요. 제 친구는 엄마, 아빠, 자기 동생, 아버지 대졸, 엄마 초대졸 착착 쓰더라고요. 저희 집은 아빠는 소학교라는 옛날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학교를 다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 학교 못 다니셔. 그만뒀고 엄마는 아예 학교를 다니신 적이 없고 또 큰 누나는 국민학교만 나왔고 뭐 형 중학교만 나와서 서울 올라갔고 누나들은 다 여상 나왔고 그래서 저희 집에는 항상 주판이 있었다고요. 주판. 그 주판 알아요? 이렇게 1전이요, 2전이요, 3전이요, 4전이요 따라락 하는 거. 그 누나 2명이 여상 다녔으니까 주판 2개 있으니까 주판 2개 타가지고 이러다가 대가리 까지고 막 김미자랑 싸울 때 김미자 얼굴에 이거 주판 막 밀어버리고 막 그럼 여기 길라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진짜 그 사건이 문제인 경우 별로 없어요. 그 사건에 대한 자기의 인식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결정이 돼요. 부모님이 이혼한 게 진짜 문제가 되진 않아요. 부모님이 이혼한 거에 대한 자기 생각. 내가 공부 못한 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 못한 거에 대한 내 정의. 여상 다니는 게 창피한 게 아닌데 여상 다니는 게 공고 나온 게 실업계 다니는 게 중학교만 나온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자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가 이혼한 거, 내가 학력이 짧은 거,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딱 꽂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뭐가 딱. 근데 이제 저는 그 꽂히는 게 제일 심한 게 학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식이 6인데 대학 다니는 애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엄마가 친구들한테 멍청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 새끼들은. 그냥 멍청이라고 안 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네요, 여러분. 처음 본 사이일 텐데. 그 똥멍청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가 탁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내가 똥멍청이지. 그러니까 이 열등감에 딱 끼어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예요. 그게 나야. 자기의 열등감, 자기의 상처, 자기의 뭔가 꼽힌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냥 다 자기야.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난 누구를 죽일 수 있거나 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제 성지가 열등감이 돼버린 거죠. 학력에 대한 열등감, 사이 안 좋은 집안에 대한 열등감,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한 열등감.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려고 방어하려고 막 했는데 안 됐네요. 전문대 재수해서 떨어졌네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살을 결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막 자살해야지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뒤에 어떤 구름 같은 게 밀고 가요, 사람을. 그래서 눈 떠 보니까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제주도의 탑동이라는 바닷가에. 그래가지고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죽기 전에 꼭 전화를 해보고 싶거든요. 전화해서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죽음을 각오하고 실행하려고 할 때 전화를 한다면 무슨 말을 듣고 싶어요? 네가 보고 싶다. 또요? 에? 밥 먹었냐? 밥 먹었냐를 듣고 싶대요. 또요? 미안하다? 미친놈이란 말 듣고 싶어요? 나 죽으려고 미친놈. 어디 있니? 내가 갈게. 저는 그 말을 너무 듣고 싶더라고요. 나 엄마가 너무 창피하고 나 똥멍청이라고 하고 부끄러워해서 내 인생의 보루가 내 엄마였는데 엄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살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죽으려고. 근데 그때 듣고 싶었던 말은 너무 단순했어요. 죽지 마라. 어디 있냐? 내가 갈게. 그 말을 너무 듣고 싶더라고요. 죽지 마라. 근데 그때는 저한테 그렇게 말해줄 대상이 없었어요. 친하다고 생각하는 동생한테 겨우겨우 용기 내서 엄마가 나 부끄럽게 생각해서 나 죽으려고 했더니 하던 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맨날 이렇게 다녔거든요. 제 슬픔을 누구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센 척하고 다녔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심 센 사람. 자기의 맨 얼굴을 절대 누구한테 보여주기 싫은 사람. 거절당할까 봐 그런 건지, 자기의 이미지에 스크러치가 날까 봐 그런 건지,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나를 떠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내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맨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 맨 얼굴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주변에 저는 항상 친구가 많았거든요. 근데 죽음 앞에 보니까 그건 친구가 많은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 맨 얼굴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친구는 제가 까부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던 대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전 친구가 없고 난 광대처럼 살았고 그러면 죽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때 왜 살았냐면 어떤 여자도 거기서 죽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서 있었어요. 젊은 친구인데 20대 중반, 머리 짧고 위아래로 하얀 옷 입고 있었고 밑엔 치마였고, 무서운지 치마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더니 뒤로 이렇게 하더니 툭 자기가 떨어지더라고요. 오 이러고 봤는데 공중에서 그래픽처럼 습 하고 사라졌어요. 바다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새벽 1시에서 2시. 저 혼자 있고, 저는 여자 머리 짧은 거 20대라는 거, 무서워서 이 여자가 치마로 얼굴 가린 거, 뒤로 했다가 앞으로 탁 던진 거, 지금도 30년이
거의 가까이 됐지만 다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바다에 아무것도 없어요. 풍덩하지도 않아요. 옷도 없어요. 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안 무서운 데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뭐 똥멍청이, 뭐 죽음, 뭐 이런 나발,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죽기는 죽을 건데 좀 안 무섭고 좀 편안한 데서 죽고 싶더라고요. 그럼 무서워서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때 그 헛 영상이 소리 없는 소리로 말 없는 말로 저한테 말한 거예요. 죽지 마. 네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무서움으로 내가 해줄게. 저도 여러분한테 혹시 그런 상황이라면 드리고 싶은 말은 죽지 말아요. 죽고 싶은 일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죽을 일은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죽고 싶겠어요.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죽을 일은 아니에요. 전문대 재수해서 떨어지고 엄마가 나 창피하게 생각하는 게 전 지금 기준으로 봐서 제가 죽을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죽고 싶은 일이었던 건 인정해 주고 싶어요. 그래, 네가 얼마나 그랬으면 죽고 싶었겠니. 내가 그거 참 알겠다. 근데 조금만 시간 지나 보면 죽을 일 아니다. 그 시간을 조금만 버텼으면 좋겠어요. 근데 결국 우리는 그 시간을 못 참고 우발적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제가 광고를 2-3개를 찍었어요. 그 첫 광고가 뭐였냐면 대전시에서 하는 자살 예방 광고인 거예요. 전 처음에 이제 공익 광고가 딱 들어왔다고 할 때 나 좀 공익보다는 나 좀 사익을 원하는데 나 진짜 그랬는데 그쪽에서 제가 그래서 뭐 어떤 장르의 공익입니까? 했더니 대전시에서 자살 예방을 하는 노래도 하고 촬영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노래해야 된다고 해서 또 나의 음악이 뽀록 나나? 안 한다고 할까? 저 사실 성악 그렇게 잘 했으면 성악 계속 했겠죠. 그래서 노래하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CM송 같은 거 있잖아요. 뭐 1396 뭐 이렇게 약간 대리운전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노래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노래 괜찮다는 거예요. 저 성악 전공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21살에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그때 듣고 싶었던 말을 이번 참에 꼭 하자. 죽지 말라고. 그러면서 찍으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딱 한마디. 죽지 마라. 죽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죽을 일은 아니다. 근데 그 여유가 생기기까지 그 시간을 못 버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화가 나고 답답하면 시간이 천천히 가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시간이, 우리의 그때는 시간이 우리가 조급했던 게 아니고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생각으로 생각을 못 잡거든요. 결심으로 해서 결심이 생기지가 않아요. 고민해가지고 고민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엄청난 비법 소개하겠습니다. 그때는 몸을 써야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몸을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여기에서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환경을 얼른 나와야 돼요. 저희 때는 공부 못하면 기술 배우라고 그랬거든요. 안 그럼 너가 아버지처럼 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왜요?
몸을 쓰는 고단한 일을 안 하고 돈은 더 많이 벌려고. 그래서 컬러가 나왔어요. 무슨 컬러, 무슨 컬러요? 화이트 컬러, 블루 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얀 와이셔츠 입고 사무실 에어컨 나오는 데서 내가 일하면 뭐가 되는 것 같고 돈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는 화이트 컬러가 돼서 육체적 노동 안에서 저희는 엄청나게 돈을 벌고 엄청나게 육체 노동을 하는 것보다 행복해졌나 봤더니 제 경우엔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한계 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집에 냉장고를 열어보면 음식이 꽉 차 있어요. 냉동실 잘못 열면 3년 전에 얼린 고기가 떨어져서 무릎을 찍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먹을 만한 건 없어요. 그래서 배달을 시켜야 돼요. 냉장고는 꽉 차 있고 음식은 썩어가고 냉동실은 꽉 차 있는데 그때 알아버린 거예요. 제 의식 세계가 그 냉장고 같다는 걸. 생각 많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고민하고 자기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 막 하는데 막상 먹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대부분 버리는 게 반 이상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몸을 쓰다 알은 거예요. 스님들은 그래서 뭐 해요? 목탁을 치다 보니 이 소리를 반복하면서 절을 하면서 보니 자기의 힘이 빠지고 자기의 마음의 냉장고에 음식이 버려지면서 딱 본질하고 자기만 남았네요. 자기의 힘이 빠지니까 본질적인 거랑 자기가 마주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각자가 알게 되는 게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게 있을 겁니다. 몸을 쓰는 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기에게 맞는. 겁나 추운 물로 샤워를 하잖아요. 죽음이고 나발이고 진짜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근심하는 데에 쓰는 에너지를 지금 당장 다급한 여기에 써요. 아니면 맨발로 걷거나 뛰는 건데 자갈밭을 뛴다면 효과는 극대화되게 돼 있어요. 그 울퉁불퉁한 그 저기 조약돌 같은 거 이렇게 저 경락하라고 심어놓은 데 있죠? 그거 맨발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하다 죽는다고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저기까지 가고 나서 죽자. 죽긴 죽을 건데 요거 걷고 이거 걷고 찬물로 한번 샤워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죽자. 우리는 그 시간을 벌어야 돼요. 음식이 너무 많이 차 있고 어떤 거는 상해 있는데 막상 꺼내서 먹을 만한 게 없다면 그러면 이 냉장고를 비우는 길은 몸을 쓰는 겁니다. 죽고 싶다면 죽지 마시고 그 자리를 나와서 몸을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조금 우리가 그 시간을 버텨나가고 우리는 곧 알게 될 겁니다. 죽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죽을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죽기에 우리의 인간의 시간은 너무 소중하고 짧습니다. 감사합니다.